제가 처음으로 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은 본래 쇼폼만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내용을 짧은 영상 안에 함축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긴 영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담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관한 피해들은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닌가? 뉴스에서도 이제 잘 안 다루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전세 사기를 왜, 누가,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건지, 그 속내는 무엇인지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심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하루빨리 피해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꼼꼼히 살펴봤으면 부동산에 그렇게 무지한가? 젊은 사람들이라 잘 몰라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잠깐이라도 하셨다면 제가 먼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그 덫에 걸리면 누구라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전세 사기는 2013년도쯤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 들어서 판을 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사이클이 길다 보니 뒤늦게 터지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같은 업계 사람들도 도대체 저게 무슨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 전세라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솔직히 진행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극일부만 해왔었죠. 아마 이 방식으로 일했던 공인중개사들은 내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정말 새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집을 안내해준다는 자부심까지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세들이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상황이었고,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전세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었던 시기여서 기존 전세금을 내주는데도 부담이 없었죠. 전세 사기 방식은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표면적으로 피해 발생은 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진행했던 중개업자는 더더욱 그 방법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전세로 계약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본인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운 좋게도 피해가 없었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죠. 당시 정부가 대출을 풀어주고 주택을 구매하라는 정책을 펴기도 했었고, 대출 금리도 되게 낮았어요. 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원금을 꼭 같이 갚아야 하는 시기도 아니어서 월세 50만 원 집을 알아보려고요 하면 월세보단 전세가 낫지 않겠냐, 전세 대출 이자만 낸다고 생각하면 월세 50만 원보다 훨씬 더 지출을 아끼면서도 완전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집을 알아보는 그 누구라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땐 집값도 매우 쌌어요.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신축 빌라 투룸이 1억 초반대였으니까요. 시세를 과도하게 올리지도 않았던 터라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만 낸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공인중개사가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는데 그 누구라도 신뢰를 했었습니다. 나는 월세만 생각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알려주니까 오히려 부동산 업자한테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호황이었죠. 그야말로 대호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들마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온갖 뉴스나 인터넷만 봐도 부동산 얘기뿐이고 자고 일어나면 시세가 뻥뻥 뛰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게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는 아파트 시장뿐 아니라 빌라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진 않잖아요. 한참 소형주택들을 공사하는 건축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하나 잘 되다 싶으면 너도나도 막 덤벼들잖아요. 오랜 시간을 건축업을 해오던 분들도 있지만 뜨내기처럼 돈만 되거나 일회성으로 집을 지어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축 빌라 분양 홍보하는 현장들이 진짜 미친 듯이 늘어갔었습니다. 신축 빌라 메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어요. 서울만 예를 들면 강서, 관악, 강북, 은평, 중랑구 등 인서울이면서 가격이 너무 과하지 않고 출퇴근 생활하기 용이한 지역들이 신축 빌라의 메카들이 되었었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목 하나 지나면 신축 빌라 홍보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걸려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신축 빌라 현장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출 금리도 높지 않았고 상환 조건도 이자만 갚아도 돼서 지금보다 부담도 거의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로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27만 원만 내면 됐었으니까요. 정말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이든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든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왜 굳이 전세로 계약을 하는지 그 당시에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월세 50만 원을 낼 건데 차라리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면 이 조건하고 50만 원보다는 조금 덜 내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세로 사는 조건을 비교하면 집을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집을 사는 게 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갔던 또 다른 이유는
분양업자들은 분양계약을 하면 리베이트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아파트 분양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에도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여러 대금들을 납부하면 그 대금 안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들이 분양가 안에 녹여져 있듯이 신축 빌라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 역할을 분양팀의 분양팀장, 실장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분양 홍보를 하면 관심도가 높지만 신축 빌라는 아파트보다 관심도가 덜하기 때문에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근을 많이 쥐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만큼 분양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은 이걸 전세로 계약해서 진행했을 때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굳이 전세로 계약을 하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분양 계약을 했을 때 수익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굳이 전세로 계약을 했던 이유를 풀어볼게요. 건축주는 집을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정말 좋은 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막 발을 들여서 해보겠다는 무지한 사람들도 많았었다고요. 그럼 이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이 정말 빠르게 잘 되어야겠죠. 분양이 빠르게 된다는 것은 건축주의 수익이 보장되고 건축주의 자금 회전이 원활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분양이 빠르게 되면 분양 수익으로 새로운 현장에 재투자하고 재투자할 때는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새로운 집을 짓고 분양이 잘 되면 또 엄청난 수익을 얻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팀과 중개업자도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분양 계약을 하는 것과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심적 부담 자체가 집을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전세가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월세를 내는 돈이나 집을 사는 돈이나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나는 집을 살 생각이 없는데 왜 집을 사라고 하지?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집을 떠안기려는 건가? 뭐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집을 사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 같은 거 못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전세로 지내시다가 아파트로 넘어가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큰 부담 없이 계약들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로 계약하면 계약자들도 부담이 덜하고 계약의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 분양 계약보다 전세로 계약했을 때 계약률이 엄청난 차이가 났던 것이죠. 분양도 잘 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계약했을 때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겁니다. 건축주는 집을 지을 때 순수 자기 자본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1% 될까 말까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자금을 한 곳에 몰빵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은행 PF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파트는 선분양이라 많은 돈을 받고 집을 짓지만 신축 빌라처럼 소형 민간주택들은 건축주가 돈을 다 들여서 집을 짓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이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게 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준 중개업자들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분양 계약이 되면 그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분양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끝나는 일이죠. 근데 전세 계약은 집의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을 사용하는 것인데 전세입자를 받겠다고 건축주가 이 집을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 집들의 소유권을 빨리 넘겨받아 줄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주가 지은 집을 받아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찾게 되고 이 부동산 투자자들은 바로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가짜 임대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 가짜 임대인들은 도대체 왜 투자라는 명목으로 미친듯이 집들을 넘겨받을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세금이 미친듯이 나올 텐데 왜 이걸 다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부동산 투자자로 포장된 바지사장들은 보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섭외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명의를 대주면 100에서 200만원, 많게는 3, 4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집집마다 현관문에 스티커나 전단 영업을 한다거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급전은 바로 리베이트에서 떼어주는 방식이라 모집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 일도 없죠. 이렇다 보니 말은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짜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거주지 검색을 하면 허름한 주택 반지 하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곳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입 취재 같은 TV에 나왔던 임대인들이 자기는 내용을 모른다 라고 했던 이유가 정말 내용도 모르고 돈 준다고 하니까 명의만 갖다 대준 상황인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사람들 말이죠. 이후에 이것을 악용한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지사장이 명의만 대주고 한 채당 200만원만 받는다고 해도 그게 100채라면 2억 원이 되는 거고 1000채라면 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 수법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분양가와 전세가를 같은 가격에 책정하죠. 심한 경우는 분양가보다도 높은 전세가를 매겨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만 여튼 이러면 분양을 받을 바지 사장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전세금만으로도 명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뭐가 됐든 분양이 됐으니 건축주는 수익이 생겼고, 수익이 생긴 건축주는 약속된 수수료들을 분양업자, 중개업자 등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바지 사장들과 법무팀 등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죠. 건물이 완성될 쯤에 혹은 다 짓고 나서 가짜 임대인들을 미리 붙여놓고 분양계약서를 대충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수분양자가 있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또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직 소유권이 분양받은 사람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등기부등본은 바지사장 명의로 넘어가기도 전인 보존등기 상태일 테니까 흔히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수분양자인 소유자, 바지사장이 근저당 설정이 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수분양자가 있다고 하며 전세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집을 보러 나온 사람들에게 연식이 지난 구옥들을 막 보여주다가 자연스럽게 신축도 보여주면 너무 깔끔하고 옵션도 좋고 이러니까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터질 거다 하면서 우려하면서 봤었던 것들도 다 이때쯤인데, 부동산 시세가 이제 막 신고가를 계속 낼 때였고, 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들을 예고성으로 내놓을 때마다 코웃음 치듯이 폭등했을 때예요. 정부가 부동산 쇼핑을 막아보겠다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부담을 줬죠. 근데 당시에 전세대출은 막지 않았어요. 임대사업자들은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분별하게 정말 더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이죠. 전세로 재미를 보고 있는 업자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사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더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아쉬웠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고점이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깡통 전세가 되니까 더더욱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건축주, 분양팀, 중개업자, 바지 사장, 이 조합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 속에 잠시 발을 들였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거고, 이 가운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로에게 떠밀기 바쁘죠. 대부분의 건축주는 나는 집을 팔았을 뿐이지 전세계약 관련한 것은 모른다고 발뺌하고, 중개업자와 가짜 임대인 역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장담컨대 이 내용들을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분명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둔갑된 사람이 이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소유자가 된 바지 사장들은 애초부터 주어진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어요. 이걸 업자들이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세금 체납은 기본이고 공과금, 대출 상환 등 여러 가지 책임들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고, 가짜 임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최후의 작전은 고의 파산이에요.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 당한 사람들만 바보가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제도를 한 번에 없앨 수도 없고, 이슈가 되고 나서 부랴부랴 나라에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고 수년간 쌓여있던 게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한 거라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더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이미 당했다면 결국엔 대부분의 집들은 경매로 갈 텐데 보증금이라도 건지려면 그 집을 떠안는 게 사실상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까지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내 자금을 건지시려면 경매로라도 받아서 되파는 것이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꼭 가입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혹여 등기부등본이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집은 절대로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집을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것이고,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근저당권 표시된 집은 당연히 누가 전세로 들어가지 않겠죠. 전세 사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걱정인 게 전세가가 올랐던 시기에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피해액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럼 나라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